제가 접대 드론 운영하거나 재래식 키트에다가 약간 환풍기식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장치와 그 뒤에 환풍기식으로 내뿜는 그런 자연바람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재래식 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또는 어떤 조그만 부탄가스 통이든지 조그만 연료통에다가 분사하는 구조를 가진 그런 재래식 키트와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연료통 버리고 오면 된다고, 그 다음에 FA50에 대해서 조그만 연료통과 분사하는 구조를 가지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2개나 3개나 분사 정도면 오랫동안 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 양을 조절해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든 비행체가 쓸데없이 고속으로 다닐 필요 없지 않습니까? 비행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너무 고속으로 다니다 보니까 목표물은 여기 근데 한참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연료를 양을 적게 해서 범위를 지금 있는 비행체라도 지금 있는 비행체라도 저속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딱 밑에 폭탄 또 때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예. 그냥 제 방식은 그냥 전후 좌우의 연소 방식, 연소 분사 방식의 연소실을 여러 개 더 가지고 전후 좌우 영옆에 또는 그러니까 전후 좌우도 될 수 있고 위아래도 되고 사방대 그 분사 구조를 가진 연료를 분사해서 추진하는 그런 추진체 방식이었다 그랬죠. 원반 형식으로 되겠죠. 실제로는 이게 그 프로펠러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전후 좌우 위아래 양옆에 배치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사선으로 배치하는 또 기체의 무게를 들어주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선 분사, 사선으로 프로펠러 배치해서 하는 제 특유의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블레이드를 없애버리고 압축 공기를 갖다 여러 군데서 받아들여서 압축 공기를 배분하는 장치만 있으면 된다고. 유압식으로 하겠죠. 압축 공기를 가지고 기체 앞에다 싸가지고 여러 단계의 길이로 여러 길이로 쏘고 또는 두텁게 구경을 틀리게 쏘고 회전을 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기체의 마찰열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거나 그 압축 공기를 밑으로 내뿜어서 수직이 착륙하는 방법으로 내거나 또는 연료 분사하는 방법을 이렇게 사선으로 비스듬히 분사하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비행체를 수직이 착륙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프로펠러에 원래 뜨니까 프로펠러 이제 공개적인 위에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매립형으로 밑에 달아가지고 밑에서 수직이 착륙하는 그런 기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의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로 이렇게 싸가지고 밑에다가 전자레인지 물 끓이듯이 원반식으로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10대 개 20대 개 이렇게 막 싸가지고 밑에 바닷물 끓이면 그 슈퍼태풍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육지에다 쏘면은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그게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추진체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프로펠러 같은 것도 돌릴 때 대중소 형태로 프로펠러 던지고 또 추진 구조로 만들어서 보다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거나 압축 공기를 내뿜을 때도 대중소 형태로 뿜어서 보다 풍랑이 많은 식으로 해서 추진 구조를 좀 강력하게 해주거나 연소 분사 방식도 대중소 형태로 하거나 또는 사이즈를 2가지로 하더라도 분사를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도록 해가지고 서로 섞여서 서로 간섭하는 현상을 인해서 더 강력한 회전 추진력을 만드는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펠러 방식 같은데 모든 프로펠러에 보조 날개들을 미니로 조금씩이라도 두면은 굉장히 뛰어난 구조를 가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선풍기조차도 환풍기나 모든 형태의 비행체 또는 잠수함 이런 데도 미니 보조 날개를 일체화된 형식으로 조금이라도 어떤 형식의 디자인이 되든 간에 되면 훨씬 양력과 추진력이 강력한 파워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식도 제 방식에 의합니다. 그리고 저 하나 접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재래식 키트에다가 달아놓거나 드론에다 달아놓거나 전 세계를 하나의 면적을 수십억 개 수천억 개로 단위를 쪼개가지고 거기를 좌표로 만드는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가령 한반도다 그러면 한반도와
이런 한국, 대한민국 이런 것들을 좌표식으로 면적을 뭐 수천억 개 또는 그 이상으로 수조 개 정도로 잘게 쪼개가지고 면적을 만들 수도 있다. 또는 수십조 개, 수천조 정도로 잘게 더 쪼개가지고 좌표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좌표를 미리 입력하면 거기서 목표 지점을 가서 폭탄을 떨구거나 또는 드론이다 그러면 몇 군데 들러서 간다 그러면 좌표를 찍어서 거기다가 갈 수 있다. 자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속도 계산을 이렇게 나오듯이 내비게이션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 하듯이 일정 거리를 일정 속도 안에 거리를 갔으면 그 속도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그 속도를 따라서 속도를 측정하고 아니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속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일정 속도로 갔을 때 어느 정도 가서 폭탄을 떨고 오면 된다. 이런 것을 미리미리 넣어가지고 제가 또는 그쪽까지 가가지고 영상을 만약 목표물이 이동을 했다 그러면 그 영상을 갖다가 다시 그 주변을 레이더 방식으로 주변 위성 레이더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위성에서 신호를 보고 그것을 갖다가 신호를 어디에 있다라고 좌표를 가르쳐주면 그쪽 좌표를 따라서 다시 가는 이런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더 나가서 레이더 자체적인 미니 레이더 추적 구조가 갖고 있어가지고 약간 고급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재래식 키트 방식이 아니라 고급 그 레이더를 자체 레이더를 가지고 그 주변의 레이더를 레이더를 멀리까지 볼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싼 걸로 해서 주변에 이렇게 몇십 킬로인데 이렇게 표적이 이동했다 그러면 레이더를 갖다 보고 가서 이제 그 영상으로 가서 촬영을 하는 식으로 가도 되고 기존에 이제 제가 지금 레이더 소자 안에 하나에 10개의 이렇게 작은 안테나 구조보다 10개 큰 구조 안테나 구조보다는 100개, 1000개의 안테나 구조가 낫다라고 하는 아주 미니라도. 그 다음에 어떤 목적어에서 전파를 갖다 좀 두껍고 쏠게 있거나 그럴 때는 팀별로 해서 묶어갖고 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특유의 제 레이더 소자 방식에 가지고 거기다가 스마트폰에도 다룰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스마트폰 안에서도 영상 촬영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망원경, 그러니까 망원경도 가능하고 광학 현미경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술할 때도 가능하고요. 수술할 때 그 환자의 장기만 안 다치면 되는 거네요. 그 정도로 약하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작은 장치를 다는 데는 돈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듯이 그 근처 가가지고 이렇게 딱 살펴봐가지고 고공에서 영상 촬영해서 표정에 이동했으면 얼마나 이동했겠습니까? 아주 먼 지역까지 이동하진 않았겠죠. 고공에서 보면 사방을 몇십 킬로 안에도 다 들어옵니다. 영상이. 그래서 그 영상으로 밑에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 목표물에 해당하면 그 자체가 거기서부터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존 좌표, 사전에 입력된 좌표들이 있지만, 사전에 한반도를 몇 개, 수천억 개, 수천조 개로 몇 분의 1로 딱 쪼개는 좌표들이 있는데, 그 좌표를 참고를 하고, 또 자체가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가 레이더 측정, 레이저 측정기처럼, 레이더 측정기 전파를 쏴가지고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동서남북 어디다, 어떤 방 어디에 있든지 측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좌표를 입력을 해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25km, 26.8km 정도 앞에 있다라고 딱 계산이 나와서 그쪽 방향으로 각도를 수정해서 가는 이런 새로운 좌표 방식을 있으면은 굳이 유성으로부터나 아니면 만약에 GPS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자체적 자신의 기준으로 해서 사방 몇 킬로 안에 면적을 계산하고 그것을 스스로 좌표를 갖다가 쪼개는 거예요. 좌표를 쪼개가지고 한 100만 분의 1 정도로 해가지고 아니면 1억 분의 1 정도로 해가지고 좌표를 스스로 계산해서 기존에 있던 좌표하고는 상관없이 좌표 자신을 중심으로 사방 몇 킬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동서남북 계산해서 그 추적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비싼 이런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 안에서 가능한 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가는 거라서 그 비싼 구조가 필요가 없어요. 외부에 GPS가 끊어져도 자동 추적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레이더 방식을 닮은 좋아요. 근데 비싸잖아요.
기술이 비싸기 때문에 스마트폰 촬영 방식으로 해서 가지고 광학 렌즈로 보는 게 아니라 광학 렌즈 방식도 있겠죠, 싸게. 그러나 이렇게 그 스마트폰 안에 앞으로 제가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식으로 모든 게 될 거라고, 앞으로 스마트폰 안에 그런 식으로 레이더 소자처럼 달아갖고 영상을 촬영하는 이런 광학 렌즈 방식이 아닌 전파로 촬영하는 방식을 만드시면 제 기술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죠. 그것처럼 이 드론이라든지 이런 비행체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래식 키트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단가가 싸지면.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각도를 계산해서 그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뭐 사방 그냥 몇 킬로만 돼 있는데, 그러면 1억분의 1로 1억분의 1 단위로 다 쪼개 놓으니까 걔가 좌표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를 위치하는 자신 스스로 좌표를 만드는 방식이죠. 이런 것을 같이 공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사전에 짜여진 한반도 안에서 면적을 단위로 쪼개내서 좌표를 만들듯이, 예를 들어서 그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몇 킬로 있다는 것을 레이더를 쏴가지고 레이저 측정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이저를 쏠 수는 없으니까 전파로 그냥 미니 레이더라든지 전파 방식으로 쏴가지고 걔를 어느 정도 촬영을 딱 가능했잖아요. 촬영해서 어디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측정해가지고, 지금 레이더도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측정해서 그쪽을 좌표를 스스로 그점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갖고 추적하는 이 두 단계의 방식을 같이 동원한다는 거죠. 이 단계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드론이 운용할 때 이것이 표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GPS가 끊어졌을 때, 이게 유성 서비스가 끊어졌을 때 드론 다 추락해야 되나요? 그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GPS 방식이 유성으로부터 공급이 안 됐을 때 드론이 추락해야 되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때는 스스로 이렇게 자율비행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 자율비행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방식으로 차량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제법 일종의 도시 안에 고속도로처럼 위에 나가지고 레일 위를 움직이는 시내버스처럼 이런 너무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시내버스나 좀 더 큰 것처럼 움직여가지고 자율비행을 할 수 있다고. 앞에 이제 이렇게 지하철처럼 시간대별로 움직이고, 앞에서 이렇게 레이저 측정기나 전파 측정기처럼 거리를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멈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앞으로 자율비행을 하거나 로봇이 자율비행할 때도 전파를 쏴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면서 자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방 몇 킬로, 자신을 기점으로 해서 사방 몇 미터, 자신을 기점으로 해서 사방 50미터, 사방 20미터, 이렇게 좌표를 잘 갖고 스스로 가는 이런 방식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 전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 도시 안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좌표 방식으로 가도 되지만,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동서남북 좌표를 찍어서 만들어서 스스로 움직일 때, 그때 이 방식이 사용되시면 이게 제 방식에 해당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돌할 때도 이 방식도 사용할지, 영상 촬영 장치처럼 앞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광학 렌즈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스마트폰에도 탑재할 수 있는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1000개 정도의 미니 안테나를 두고 이렇게 전파를 쏴갖고 촬영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 거리까지 측정을 한다는 거죠.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출 때 멈추고, 전후좌우 딱 앞에 있는 차량만 아니라 전체를 다 앞에 있는 부분과 전후좌우를 다 촬영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그 부분의 거리를 계산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자율주행, 이런 차량, 자율비행 차량, 이런 것은 이런 자율비행, 각종 비행체, 이런 것들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제 방식은 이제 전후 좌우를 다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전후 좌우를 다 촬영할 수 있다. 블랙박스도 앞으로 전후 좌우를 다 촬영하면서 움직이는데, 기존의 광학 렌즈 방식이 아니라 전파를 쏴가지고 거리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위험 경고 등이 들어오는데, 얘는 간단한 장치는 만들 수 있거든요. 추돌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를 속도를 자동 계산해주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블랙박스를 만드시거나 앞으로 자율비행, 자율주행 또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전파를 전후좌우를 왜 쏘아야 되느냐?
물론 전면에 좀 더 많은 출력을 해야 되겠죠. 전후면에 출력을 해서 하면은 스스로 방어에 도움이 되겠죠. 막 비행체다 그러면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미사일이 추적하면 탁 움직여 버린다든지, 자동차 앞에 추돌할 것 같으면 속도를 비행 경고등에 들면서 속도를 줄이라고 하고, 자율비행일 경우에 속도를 스스로 줄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파를 쏘면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전후좌우를 봐가지고 이제 가령 차량이 스스로 똑똑하다 그러면 옆에서 차량 끼어들다가 부딪힐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앞에서 판단해가지고 사람이 판단하듯이 좀 더 속도를 내서 싹 앞으로 가버린다든지 옆 차선을 타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도 이제 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 앞으로 이제 다 탑재를 해서 소프트웨어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 움직이면 하드웨어는 움직여야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